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갈등,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으실 거예요. 혹은 뉴스에서 불법 파업, 이런 소식 들으면서 정확히 뭐가 문제라는 거지? 궁금했던 경험도요? 네, 그렇죠. 노동 현장의 갈등은 그 자체로도 복잡한데 이게 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특히 어떤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 그러니까 쟁의 행위고 어떤 건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어분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리회 시집이군요. 네. 네, 이 자료 속에서 한국의 노동쟁의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 요건, 그리고 또 한계는 뭔지 다른 정보 없이 오직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지리회 시대를 통해서 법이 인정하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네, 큰 그림.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행위는 자꾸 논란이 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좀 쉽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법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네, 그 노동조합법 제2조 5호를 보면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더 이상 교섭으로 합의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분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근로조건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같은 아주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로조건 결정이 핵심이네요.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 질의 367번을 보면 노사협의회 안건인 인력 충원이나 외주화 문제, 이걸 관철하려고 휴일 근로를 집단 거부한다. 이건 직접적인 근로조건 결정 관련 분쟁이 아니라서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질의 368번처럼 실제 근로조건 협상은 없고 그냥 어떻게 교섭할 거냐 이 방식만 가지고 다투는 상태도 노동쟁의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냥 의견 차이만 있다고 다 노동쟁의는 아니다. 네, 그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또 서로 더 이상 자율적인 교섭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법적인 노동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질의 369번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안전재해보상, 심지어 승진이나 징계, 복지 문제까지 꽤 넓게 예시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인데요. 이익 분쟁, 권리 분쟁이요? 네. 이 자료, 그러니까 행정해석 기준으로 보면요. 이익 분쟁은 예를 들어 임금 인상 요구처럼 새로운 근로조건 기준을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그런 다툼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법적으로 쟁의행위, 즉 파업 같은 것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쟁의라는 거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 그럼 반대로 권리 분쟁은 뭐죠? 권리 분쟁은 이미 법이나 단체 협약 같은 걸로 확정된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린 임금을 달라거나 부당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아니면 단체 협약을 지켜라. 같은 그런 요구를 말합니다. 네, 이미 있는 권리.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런 권리 분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질의 370번처럼 이미 보장된 유급 휴일을 단협에 그냥 명시만 하자. 이런 요구도 권리 분쟁이라 쟁의행위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원칙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지류의 시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준 판례가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판례요? 네, 서울고법 판결인데 방송사 노조가 단협에 명시된 공정방송협의회 이걸 열자고 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니까 파업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추상적인 공정성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정방송협의회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이행되지 않아서 그게 근로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시정 요구는 근로조건 관련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단순히 공정성이 아니라 공정방송협의회 미개체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서 기존 단협을 지키라는 요구.
그러니까 이게 권리 분쟁처럼 보이는데도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라면 쟁행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했다고요. 이건 기존 행정 해석이랑 좀 다른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결인데 다만 이 자료가 나온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 판결은 2심에서 확정됐고 관련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그리고 행정해석 자체는 여전히 이익 분쟁만이 쟁행이 대상이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판단과 행정 해석 사이에 약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노동쟁의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그 자체로 넘어가 보죠. 쟁의 행위는 또 뭔가요? 네, 쟁유행위는 법에서 파업, 태업, 직장 폐쇄처럼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또 여기에 맞서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정상 운영 저해. 네, 쉽게 말하면 파업이나 태업처럼 일을 아예 멈추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대표적이겠죠. 여기서도 역시 목적이 중요하겠네요. 반드시 아까 말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 즉 이익 분쟁 해결 목적이어야 한다. 이거죠. 질의 371번처럼 우리 회사 근로조건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른 회사 파업 도와주려고 파업하면 정당하지 않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372번처럼 회사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고 그냥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하라, 뭐 수사 촉구한다, 이런 정치적인 주장만 하는 집단행동, 이런 거는 애초에 노조법상 쟁의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예 쟁의 행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볼 뭐 찬반 투표라든지 조정 절차라든지 이런 요건을 지켰는지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쟁의 행위 목적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몇 가지 있군요. 예를 들어 요구 조건이 너무 과하면 어떨까요? 질의 373번 보니까 임금을 12%나 올려달라. 아니면 회사가 팔릴 때 60개월치 위로금을 달라. 이게 좀 과해 보여도 그 내용 자체가 교섭 대상이라면 예를 들어 고용 안정 요구 같은 거요. 네네. 대법원 판례도 그런 취지고요. 하지만 경영권 침해 여부는 중요한 선이에요. 아, 경영권. 네. 질의 374번처럼 우리 사주 갖게 해달라. 거나 인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 공장 이전 같은 건 노조 합의 없이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경영의 본질적인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요구는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 침해. 물론 뭐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이라도 그 방식이나 기준이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제한적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고요. 그럼 쟁의 행위 목적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좀 부당한 목적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요. 질의 380번부터 385번까지 쭉 보면 이럴 때는 그 쟁의 행위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뭐였는지를 따져서 전체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주된 목적이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 부당한 요구 사항이 없었더라면 아예 쟁의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되면 전체 쟁의 행위가 부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질의 380번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전임자 임금 지급 요구, 이게 파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그 파업은 정당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네. 또 질의 381번처럼 겉으로는 임단협 결렬인데 실제로는 회사 분할 반대, 그러니까 구조조정 반대가 진짜 목적이었다면 이건 경영권 문제, 이자 또 권리 분쟁 성격도 있어서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업무 외주화, 즉 도급 반대 질의 302도 비슷하고요. 혹시 체불임금 지급이나 해고자 복직, 특히 경영상 해고자 복직 요구가 주된 목적이면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들 질의 384, 385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 386번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지방의료원처럼 단체 협약 효력이 생기려면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근데 노사가 다 합의하고 조정까지 마쳤는데 지자체장이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해서 파업하는 건 이건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거라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물론 그 불승인 이후에 다른 근로조건 개선 관련해서 다시 교섭하다가 결렬되면 그건 또 별개의 쟁의 행위가 가능할 수는 있고요. 반대로 질의 375번처럼 회사가 교섭 중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지급했더라도 노조 입장에서는 여전히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노동쟁의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든 갈등 표현 행위가 다 쟁의 행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행위들이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지 그 기준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업무 저해 여부. 예를 들면 질의 376, 377번처럼 투쟁 구호 적힌 조끼나 리본 같은 걸 달고 일하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는 실제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쟁의 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회사 규칙 위반이라던가 이런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특수경비원처럼 아예 쟁의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직종도 있고요. 그렇군요. 사복투쟁 같은 것도 그럼 사업 특성이나 영향 같은 걸 다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질의 378번처럼 점심시간 같은 휴게 시간에 집회하는 것도 이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이니 쟁의행위가 아니고요. 물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질의 379번 사례도 재미있는데요. 파업 찬반 투표하려고 통상적인 연장 근로를 거부하는 건 조합 활동이지 쟁의 행위는 아니다. 네. 다만 그 조합 활동 자체가 정당한지는 또 별도의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노사 관행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미리 알렸는지, 업무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쟁의 행위를 하려면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꽤 많으니까 핵심 원칙 위주로 짚어보죠. 첫 번째 원칙은 평화 의무라고요. 네, 평화의 의무. 단체 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협약에서 이미 정해놓은 사항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면서 쟁의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미 합의한 건 지켜라. 그렇죠. 서로 합의한 약속이니까 신의 성실 원칙에 기반한 거죠. 질의 387번부터 391번까지 관련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네요. 질의 387번처럼 단협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뒀다면 그 문제로 교섭하다가 결렬돼서 쟁의행위하는 건 평화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질의 388번처럼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유효기간 중인 단협을 전면 개정하자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평화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평화 의무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단협의 공식 유효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질의 389. 이게 중요한데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법에 따라서 기존 단협 효력이 잠깐 3개월 정도 연장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는 평화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단협을 맺기 위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기간은 괜찮다. 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협약, 예를 들면 임금협정, 이거랑 아직 유효기간 중인 협약, 예를 들면 기본 단체 협약, 이 두 가지 관련 요구가 막 섞여 있을 때는요. 질의 390, 391 역시 그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유효기간 끝난 사항에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조정 전치주의네요. 쟁의행위하기 전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거쳐야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노조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죠. 물론 조정기간 안에 결론이 안 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등의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주 묻는 게 쟁의행위를 하다가 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도 또 조정을 거쳐야 하냐는 건데요. 네네. 그 부분, 질의 392번부터 394번까지를 보면 핵심은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입니다. 동일성? 네, 쟁점이 그대로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 기간 중단되었다거나 아니면 해가 바뀌면서 쟁점이 달라졌다거나 2007년 임금요구, 2008년 임금요구, 해제 합병 같은 큰 변화가 있었다면 새로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쟁의의 동일성이 깨졌다고 보는 거죠. 교섭 단위 관령에서도 좀 있네요. 상급 노종, 예를 들어 지부가 조정 결렬된 후에 그 아래 지회가 같은 쟁점으로 교섭해도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고 질의 395.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동의했을 때 기존 교섭 대표 노조는 조정 없이 쟁의를 이어갈 수 있다. 질의 396. 이런 내용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조합원 찬반 투표입니다. 노조법 제41조에 따라서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죠.
특히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가 정해진 경우 이 투표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모든 노조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질의 398번처럼 교섭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 빼고 자기들끼리만 투표해서 과반 넘겼다고 해도 절차 위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예 창구 단일화에 참여 안 한 노조는 뭐 독자적으로든 아니면 교섭 대표 노조와 함께든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질의 400번을 보면 교섭 대표 노조가 모든 참여 노조에게 투표 기회를 줬는데 특정 노조가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조합원 투표 결과로 전체 과반수를 넘기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수 노조가 명부를 안 줬다고 해도 투표 기회는 줘야 하고요. 모바일 투표 질의 404는 직접 비밀, 무기명 원칙이 명확히 보장되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투표가 부결돼도 다시 투표할 수 있다. 질의 402. 네, 횟수 제한은 없어요. 다만 추가 교섭 같은 상황 변화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산별 노조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 산별 노조요? 네, 산별 노조가 여러 개별 기업하고 교섭하는 경우 이걸 대각선 교섭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찬반 투표는 각 기업 단위로 해당 기업 소속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 405. 아, 회사별로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회사 안에 같은 산별 노조 지회가 여러 개 있더라도 투표는 각 지회별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전체 조합원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질의 406. 네, 복수노조 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이제 쟁의행위의 방법, 즉 수단상의 한계와 금지되는 행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몇 가지 중요한 선을 그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사람, 시설, 그리고 특정 업무에 대한 보호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죠. 노조법 제38조 42조. 다른 사람 출입이나 조업을 물리력으로 막거나 폭행, 협박하는 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질의 413만처럼 점거 중에 건물에 막 비강하는 낙서를 한다거나 질의 414번처럼 차량 진입을 막고 꽹가리 같은 걸로 과도한 소음을 내서 정상 조업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도 정당성을 벗어난 행위로 봅니다. 두 번째는 보완 작업 또는 긴급 작업 유지 의무라고요. 노조법 제38조. 네. 파업 중이라도 공장 설비가 망가지거나 원료, 제품이 썩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 재산 보호와 조업직의 용이성을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철소에서 쇳물이 굳지 않게 관리하는 작업, 질의 401이라든지 용광로 안전을 지키는 작업, 질의 421 같은 게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변질되는 식자재 관리, 질의 415나 골프장 잔디 관리, 질의 418 같은 건 해당 안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파업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정상 유지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남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질의 421, 441. 세 번째, 주요 업무시설 점거 금지, 노조법 제42조. 생산시설이나 전기, 전산, 통신시설처럼 업무의 핵심이 되는 곳은 점거할 수 없다. 사용자의 사업 계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군요. 맞습니다. 항만시설, 질의 425, 병원의 수술실이나 입원실, 급식시설, 질의 431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도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질의 430번 보니까 병원 로비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최근 판례는 전면적, 배타적 점거가 아니라면 주요 업무시설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적이거나 병존적인 점거 형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청노조가 원청시설을 점거하는 경우 질의 433, 그 점거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 같은 별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성은 그 시설 자체가 법적 금지 대상인지 점거 형태가 어떤지 등을 따져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전보호시설 유지 의무, 노조법 제42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위생의 필수적인 시설, 이걸 멈추게 하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네,
터널 환기시설 질이 435나 병원 급식시설 질이 437, 항공관제시설 질이 439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유지해야 하고요. 질이 434, 441. 대법원은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 2002도 5577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고요. 노조법 제41조.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의 449번을 보면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설령 원청 사업장 내에서 방산물자 생산에 종사하더라도 쟁의행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하청 노동자의 쟁의권 보장에 진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죠. 현재 행정해석도 이 판결을 따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구개발 업무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질의 450, 방산물자랑 일반 물자 같이 만들면 어떡하나? 질의 451, 시제품 만드는 건 괜찮나? 질의 452, 이런 구체적인 해석들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와 그 정당성에 대해 짧게 짚어보죠. 태업, 질의 442,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요. 이것도 다른 요건만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준법투쟁, 질의 443은 쟁의 행위로 봐서 절차가 필요하지만 만약 그 연장 근로 자체가 법 위반이었다면 그걸 거부하는 건 당연히 쟁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고요. 피케팅, 질의 448은 평화적인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현수막 부착, 질의 444, 445, 이나 유인물 배포, 질의 446, 은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허위나 비방 내용은 안 된다. 네, 그런 기준들이 있죠. 반면에 사용자와 거래하는 제3자, 예를 들어 발주처 같은 곳을 직접 압박하는 행위, 이걸 2차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질의 447, 이건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 이 자료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지뢰회시 자료에 따르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쟁의행위가 되려면 첫째, 임금 인상 같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이익 분쟁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네, 목적이 중요하고요. 둘째, 조합원 과반수 찰성과 노동위원회 조정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죠, 절차 준수. 셋째, 폭력이나 주요 시설 점거 같은 금지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의 구분, 단협 유효 기간 중 평화 의무, 복수 노조 시대의 찬반 투표 절차, 그리고 안전이나 보안 관련 작업 유지 의무 같은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실제 사례에서는 해석상 논란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까 본 병원 로비 점거나 방산업체 하청 노동자 관련 해석처럼 시대나 판례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요. 네, 법 해석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법을 넘지 않고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정말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는 지점이니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어쩌면 법의 규정 자체를 아는 것보다 그 규정들이 왜 존재하고 어떤 가치들을 조화시키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작은 통찰이라도 더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